자, 그 다음에 보면은 80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주변 해류 그래서 나오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이것도 뭐 사실 중학교 때 뭐 배웠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지?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해류가 이제 흐르느냐. 자,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하면, 뭐 이제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쿠로시오 해류 있지?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밑으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쿠로시오 해류. 얘는 난류다, 난류. 응? 난류. 근데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가다가 일부가 갈라져 나오는 거야. 일부가 갈라져 나와서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서해라고 부르고 보통 뭐 황해라고 옐로우 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부는 이렇게 가고요. 일부는 또 갈라져 나와서 이렇게 동해를 타고 올라간다고요. 그지? 동해를 타고 올라가.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이게 일본 쪽 이렇게 또 흘러가기도 해. 그래서 요거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 바다 황해 쪽으로 갈라져 나오는 애를 황해난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 동해안 타고 올라가는 애는 동안난류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녀석 이렇게 일본 요 위쪽으로 이렇게 요 스시마 난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쪽에서는 또 이렇게 한류가 또 이렇게 하나 타고 내려와 이렇게. 그지? 옛날에는 리만 한류라고 배웠는데 요즘에 그냥 거기 우리 책에 연해주 한류 뭐 이렇게 나와있지. 연해주 한류. 연해주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 쪽으로 오게 되면 요거 북한 한류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이런 해류들이 흐릅니다. 거기 뭐 그거 외에도 뭐 중국 연안윤이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만, 그죠? 나온다만 일단 요 정도. 특히 이제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한류하고 난류가 여기 만나게 되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한류는 용존산소도 많고 영양염료도 풍부하고 플랑크톤 많고 그죠? 근데 또 그게 난류랑 만나다 보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부분을 조경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경수역. 조경수역. 그래서 우리나라 뭐 원산만 부근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그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거지. 다만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 조경수역의 위치는 좀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뭐가 좀 세지겠어. 난류가 좀 세지는 거지. 아무래도 더워지니까. 그럼 조경수역이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겨울철이 되면 이제 한류가 좀 영향이 세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조경수역이 좀 아래쪽 남하하게 되고 이렇게. 그 위치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한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을 조경수역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난류나 한류가 흐르면 또 이제 주변적 날씨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황해, 남해, 동해를 이렇게 비교하잖아. 자, 일단 겨울철에 말이야. 겨울철에. 예를 들어 겨울철에 황해하고 동해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조금 더 수온이나 이런 게 높을까? 좀 더 따뜻할까? 자, 저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동해 쪽이 서해 쪽보다 황해 쪽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연안류라는 것도 뭐 그려져 있긴 하다만 얘는 조금 육지에서 먼 곳으로 흘러요. 근데 이 동안난류는 굉장히 육지랑 가깝게 흐르다 보니까 가까운 육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겨울철이 오히려 동해가 황해보다는 조금 더 따뜻합니다. 그지? 물론 남해는 어떻게 되느냐? 남해는 늘 높아. 동해, 황해 뭐 할 것 없이 남해는 결국 쿠로시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거기 남해 쪽에서 이게 난류가 갈라지기 때문에 남해는 그냥 연중수온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동해하고 황해만 비교하자면 겨울철에는 동해가 황해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난류가 조금 더 육지에 가깝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이제 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동해 쪽이 서해 쪽보다는 좀 더 따뜻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난류는 말이야. 아까 이제 수온도 높고 뭐 용존산도 적은 대신에 이 쿠로시오 난류 특징은 염분이 되게 높아. 염분이 높아. 그럼 우리 앞에 염분 얘기했었잖아. 그럼 이 염분은 어디가 제일 높을까? 동해, 남해, 황해 중에서 남해가 가장 높아요. 쿠로시오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남해가 염분이 가장 높아. 그 다음은 어디가 높을까? 그때 염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은 서해나 남해로 흘러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남해 다음으로 염분이 높은 곳은 동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황해바다 혹은 서해바다가 염분이 가장 낮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남해바다가 염분이 가장 높은 이유는 또 결국 이 염분이 높은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 때문이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다. 이제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성질 그래가지고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가 동안 난류와 황해 난류고 수온과 염분이 높고 용존 산소량과 영양 염류는 적다. 동안 난류 유속은 여름철에 빠르고 겨울철에 느리다. 이제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얘네들의 힘이 좀 세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유속이 좀 빨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경수역이 아까 올라간다 그랬고, 그다음에 염분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이제 얘가 염분이 가장 높은 이유는 염분이 높은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 거고, 동해하고 황해 비교한 거는 우리 앞에 염분할 때 나왔듯이 강물의 유입이 아무래도 서해 쪽이 가장 많다 보니까 염분이 가장 낮다. 그지? 그래서 염분 순서는 뭐 요렇게 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암기니까 그냥 다, 그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나머지는 뭐, 그지? 거기 뭐 조경수역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조경수역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요거를 리만 한류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연해주 한류라고 부른다는 것도 조금 예전 교육과정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 말이지. 그지?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수의 심층순환이 나오게 되는데, 그지? 심층순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왜냐면 뒤에 나오는 6강에 나오는 뭐 에크만 수송, 그 다음에 뭐 용승, 침강, 요거랑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랑 같이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우리 이제 오늘 해수의 심층순환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제 표층순환 그래가지고 바닷물에 있는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순환하게 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자, 앞에서 배운 이 표층순환은, 그 표층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라 그랬어, 원인. 그 바람 때문인 거야, 그지? 그 지구 대기대순환에 의한 뭐 편서풍이니 무역풍이니 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바닷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대륙들하고의 상호작용 때문에 순환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만약에 표층순환의 주된 원인이 뭐냐 물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표층순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 바람 때문에 생긴 거니까 풍성순환이라고 표현했어. 풍성. 그지? 바람 풍자야, 바람 풍자.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심층순환은 뭐냐? 자, 얘는 이제 다른 말로 열염순환이라고도 부르거든. 열염순환. 그럼 벌써 여기에 그 원인이 나오는 거야.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 자, 바닷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바닷물이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바닷물 표면에서,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흐르는 게 표층순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쪽이 저위도고, 이쪽이 이제 고위도라고 치면, 어쨌든 이제 우리 표층순환이 일어나면서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면서 순환이 일어났잖아. 맞지?
그래서 표층순환은 일종의 수평 방향의 흐름, 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심층순환은 따지면 수직 방향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그게 왜 일어나느냐? 열, 즉 온도하고 염분. 자, 위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온도하고 그 바닷물의 짠 정도, 염분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온도하고 염분이 다르면 바닷물마다 뭐가 달라지냐면 밀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결국 심층순환이라는 게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그 바닷물들의 어떤 밀도 차이 때문에 이 심층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자, 바닷물에 그래서 밀도가 커지면 걔가 가라앉게 되겠지.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떨 때 밀도가 크냐? 바닷물의 온도가 어떨수록 낮아야지, 차가워야지. 그지? 그 다음에 염분은 어떨수록 높아야지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이제 커지게 되면 그 밀도가 커진 놈은 밑으로 어떻게 돼? 가라앉으려고 한다고. 자, 그러면 봐봐. 표층순환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 앞에서도 그 에너지 얘기했다만 뭐 이 순환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 그랬잖아. 뒤에서 나오겠지만 얘네들도 연결이 돼 있어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물려 있듯이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이 돼 있는데 어찌됐건 자, 적도 쪽은 저위도 쪽은 어떻게 돼? 그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에너지가 남는 동네라고. 그러니까 따지면 가열되는 셈인 거야. 가열되는 셈이지. 반대로 고위도 쪽은 어때? 고위도 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서 에너지가 부족한 동네란 말이야. 따지면 냉각되는 셈이지. 그냥 이렇게 냉각 이렇게 표시해 볼게. 냉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결국 고위도 쪽에 있는 바닷물은 굉장히 차갑지. 차갑다고요. 물론 이제 염분의 영향도 있긴 하겠다고 해서 차가우니까 얘가 밀도가 어때? 크단 말이야. 그럼 그 밀도가 커진 바닷물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그지? 뭐 바닥을 통해 가든 중간을 통해 가든 천천히 저위도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서 이제 저위도 쪽에서는 다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얘기한 심층순환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온도나 수온이나 염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되면 특히 이제 고위도 쪽에는 그래서 바닷물이 가라앉는 건 침강이라고 하고요. 저위도 쪽에서는 다시 올라오게 되거든. 이거는 올라오는 건 용승이라고 불러. 그래서 침강과 용승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심층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알겠죠? 뭐 요게 표층이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뭐 수온약층 돼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그림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지금 그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라앉아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보면은 이 심층순환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 거의 뭐 몇천 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천 년 걸린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 표층순환 있죠, 표층. 이 표면에 흐르는 얘네들은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반면에 이 심층순환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난다 그랬죠. 유속이 굉장히 느려. 게다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게 근데 그 양을 따지면 심층순환은 그 양은 유량이라고 하지. 물의 양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양은 그러니까 왜 우리 그거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물이 흘러가는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면적이 넓으면 그지? 흘러가는 물의 양도 많지만 걔가 굉장히 천천히 흘러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입구가 좁아지면 어떻게 돼? 똑같은 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 표층순환이 일어난 이 표층류는 유속은 빠른 대신에 그 양은 적고요. 심층순환은 그 양이 많은 대신에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심층순환은 그래서 열염순환이라 해서 온도하고 염분에 의해서 밀도가 달라지면서 수직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순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다. 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뭐 나오는 뭐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 그거는 이제 뭐 그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수조에다가 그 발생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조에 여기 이제 물이 들어있고요. 그지? 수조에 물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컵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네. 종이컵을 하나 설치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다가 뭘 넣어놨냐면은 얼음물을 하나 넣어놓고, 여기다 구멍을 살짝 뚫은 다음에 이 얼음물에다 파란색 잉크를 풀어놓은 거지. 그래서 그 얼음물이 이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게 봤더니, 이런 식으로 뭐야? 기존에 이 수조에 담겨져 있는 물하고 안 섞인 거야. 안 섞이고 그 파란색을 띠는 물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그림 하나는 뭐냐? 이번에 여기다 똑같이 수조에다 물을 넣어놓고 이쪽에다가는 빨간색 잉크를 풀어놓은 소금물을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종이컵에다 구멍을 하나 딱 뚫었더니만 그 빨간색 잉크가 이렇게 쫙 이게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쫙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자, 여기서 얼음물은 뭐겠어? 수온이 낮아진 걸 의미한 거고요. 소금물은 뭐겠어? 기존의 수조에 있는 물보다 염분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으면 그 물들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서 그게 퍼져나가는 게 이제 해류야, 해류. 심층 해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 밀도 차이가 기존에 있는 물과 이 물과의 어떤 밀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심층순환이 일어난다 라는 거를 지금 살펴보는 실험이 되니까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온도하고 염분 때문에 밀도가 달라지면서 심층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심층순환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 사실 표면에 있는 바닷물은 흘러가잖아, 강물처럼. 그러니까 이거 관찰하기가 용이하단 말이야. 근데 심층순환은 매우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서 흐르는 데다가 그게 매우 느리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말이야. 그러면은 봐. 얘는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 그럼 이때 수온이 낮거나 염분이 높아서 이 밀도가 큰 물이 기존에 있는 물하고 섞인 거야, 안 섞인 거야? 안 섞였잖아. 우리 공기덩어리도 마찬가지였잖아. 성질이 다른 두 공기덩어리가 만나면 처음에는 안 섞이고 경계를 이루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여기 있는 물 덩어리하고 여기 있는 물 덩어리의 성질이 다른 거야. 밀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 큰 애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관측을 하느냐. 우리가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 불렀잖아. 그럼 물은 그 물 덩어리를 수괴라고 표현해. 수괴. 그러니까 그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걸 관측하기 위해서는, 자, 이 수계, 물덩어리의 성질이 다르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 물덩어리, 그냥 물덩어리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물덩어리, 수계마다 성질이 다르면 걔네가 섞이지 않고 약간 경계를 이루게 되니까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그 심층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수계가 표층에서 침강하여 흐르면서 수온과 염분이 거의, 그러니까 그 어떤 물 덩어리가 갖고 있는 일정한 성질, 그지? 그래서 성질이 다른 수계끼리는 서로 잘 섞이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수계들을 분석하게 되면, 그지? 자, 참고 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심층순환은 우리가 수심에 따라서 층을 나눌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잖아. 그러니까 심층순환은 심해층 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 수계의 성질을 가지고 심층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측정한 수계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라는 거에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그 수계의 밀도를 알 수가 있고 그 수계가, 물덩어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낼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 수계들이 갖고 있는 수온, 염분, 혹은 이런 밀도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앞서 배웠던 수온, 염분도에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심층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자, 이거 괜히 껐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그 수온 염분도라는 게 뭐였지? 이렇게 세로축에는 수온이 표시가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염분이 표시가 돼 있지? 그래서 수온과 염분에 따라 밀도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밀도가 같은 지점들 이렇게 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가 있었잖아. 그래서 요 각각의 선을 우리가 등 밀도선이라고 그랬고, 맞지? 자, 참고로 그럼 봐봐. 여기 이제 밀도 값들이 쭉 써져 있을 텐데 일로 갈수록 밀도가 어떤 거야? 자, 일로 갈수록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은 거니까 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 그래프에다가 내가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수계의 수온, 염분 이런 걸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 자, 자, 이 그래프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 보면은 세로축에 수온이 나와 있고 가로축에 염분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수온과 염분에 따른 이 밀도선들이 이 등밀도선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너희가 대서양이라는 바다에 간 거야. 대서양에서 남위 9도, 위도로 9도 지점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그 대서양 바닷물의 수온, 염분을 측정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 수온, 염분도에다 표시를 해봤더니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심 150m인 지점에서는 수온이 대략 한 35도가량 되고 밀도는 대략 1.026하고 1.0265 사이 정도 됐었단 말이지. 근데 수심 300m인 지점에서 수온하고 염분을 측정을 해봤더니 요 값이더라는 거지. 수온은 대략 한 15도고, 그지? 뭐 염분은 대략 한 34.67 요 정도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서양 바다에서 수심에 따라 수온, 염분을 재가지고 요 수온, 염분을 표시를 한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림을 한번 봐봐. 자, 대서양하고 지중해가 만나는 곳이 있거든. 그 니네 그 지도상에 보면은 스페인이라는 나라하고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아주 좁은 지점이 있어요.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대서양하고 지중해라는 바다가 만난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A 봐봐. 대서양하고 지중해가 만나는 곳에서 한 수심 한 200m에서 600m 사이 지점의 바닷물을 가지고 수온하고 염분을 재봤더니 수온하고 염분을 재봤더니 한 요쯤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대서양하고 지중해가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에 한 수심 200에서 한 600m 지점이야. 그 다음에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한 수심 2000m 지점에서의 수온하고 염분을 재봤더니만 한 요쯤 되더래. 요쯤. 여기. 한 요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수심 2000m인 지점에서의 수온은 한 요 정도 되고 염분은 한 요 정도 되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C는 자 그러니까 내가 지도를 좀 정확히 자세히는 못 그려서 그런데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곳이 있거든. 이쪽에 이렇게 이제 스페인이라는 나라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면 이게 되게 좁은 지점이 있어. 여기 유럽 대륙 아래쪽에 여기 지중해고 이쪽이 대서양이란 말이야. 지금 요 근방을 얘기하는 거야. 요 근방. 그래서 거기가 만나는 지점 수심 200에서 600m 사이에서는 수온, 염분, 밀도가 한 요 정도 측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심 한 2000m까지 내려가면 요 정도 측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중해라는 바다의 그 물덩어리, 수계의 특징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요쯤 되는 거야, 요쯤. 이게 지중해 바다. 지중해를 이루고 있는 바닷물의 뭐 수온 요 정도 되고 염분 이 정도 되고 밀도 요 정도 되더라 이거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이 만났을 때 대서양하고 지중해가 지중해 바다는 요런 특징이 있단 말이야. 만나면 밀도 다르잖아 얘네들 지금. 수온 다르고 염분 다르니까 안 섞인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봐라. 지중해라는 바닷물은 밀도가 한 1.028 정도 되는 거야. 맞지? 자, 지중해 바다는 한 1.028 정도 돼. 그 다음에 지중해랑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 한 수심 200에서 600m 지점은 요 정도야. 그러면 이 지중해 바닷물보다 그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이 밀도가 좀 더 작지. 요거 C라고 하고요. 요거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B는 어떻지? B는 A보다는 밀도가 크고요. 맞니? 그렇지 않았지? 밀도가 대략 요 선하고 요 선 사이니까 한 1.27, 뭐 280보다는 작은 거지.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작아? B 지점은 이 지중해 바다보다는 밀도가 조금 작고 A 지점보다는 밀도가 큰 거잖아. 그러면 결국 밀도가 다르면 서로 잘 섞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지중해 바다, 그 옆에 오른쪽 그림 보는 거야. 지중해 바닷물이 대서양으로 흘러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지중해 바닷물이 대서양으로 흘러들면 지금 여기가 수심 2000m잖아? 그리고 여기가 200에서 600m 사이잖아? 맞아?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 잘못했네. 여기, 지금 C 지점이 여기가 아니고, C 지점이 지금 밀도가 대략 280보다 좀 작아. 한 요쯤 되는 거네, 요쯤. 여기가 한 A쯤 되는 거. 여기가 A쯤 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지금 C 지점보다 B 지점의 밀도가 더 큰 거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보다 이렇게 되는 거네, 밀도 순서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지중해 바닷물이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지? B는 수심이 한 2000m인 지점 아니니? 맞지? 그 다음에 A는 수심이 한 200에서 한 600m 사이인 거 아니야? 그러면 지중해 바닷물이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심 한 600에서 2000m 사이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2000m인 지점의 밀도보다는 지중해 바닷물의 밀도가 좀 작고, 이거 2.028이 아니지? 그지? 028 조금 안 되는 거지? A 지점보다는 밀도가 크니까 결국 지중해 바닷물이 대서양으로 흘러들면 그 대서양 아래쪽 수심 한 600m에서 2000m 사이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심층순환이 어떤 경로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렇게 그 각 수계의 밀도, 수온 염분에 따른 밀도를 비교해보면 얘가 어떤 수심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게 워낙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온, 염분, 밀도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대서양이라는 바다에서 심층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거야. 그래서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심층순환을 얘기할 텐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자,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심층순환.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심층순환은 심층 해류 이제 세 가지가 나오거든. 요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남극 중층수라는 게 있고요. 자, 물론 심층순환이니까 이 표면에 흐르는 표면 해류보다는 이제 밑으로 흐르는 애들인 거야. 그 중에 이제 남극 중층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대서양 심층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라는 게 있어. 이 세 가지는 꼭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장담컨대 이건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남극 중층수는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겠니? 남극 근처야. 맞니? 자, 남극 근처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남극 근처 표면에서 만들. 그럼 남극은 일단 우리 앞에서도 그 층상구조 얘기했지만 극지방은 그냥 다 심층수거든. 수온이 굉장히 낮아. 그지? 자, 지금 여기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수온이 대략 어느 정도, 요게 지금 남극 중층수거든. 그래서 여기 위도상으로 보통 우리가 한 65도 넘어가면 이제 남극권이라고 하는데 그 남극 근처 표면에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게 요렇게 그 표층 해류가 요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 이렇게 이동해 올 때 그 밑으로 요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덜 표시가 됐는데 여기 보면 요거 한 위도로 그러니까 남극 표면에서 조금 가라앉는 거지. 가라앉아 가지고 북위 20에서 30도 부근까지 이렇게 흘러가요. 표면 바로 밑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 수온이 대략 한 10도 가량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 한 10도 정도. 알겠니? 그 다음에 대서양 심층수는 여기 보면 북대서양에서 만들어진 거야. 북대서양 저 위로 가면 북극 있지. 자, 그린란드 부근이 북극이거든. 그쪽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차가운 물이 천천히 가라앉은 거야. 천천히 가라앉아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반대쪽 남극 표면까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돼. 그지? 남극 표면까지. 그 다음에 남극 저충수는. 자, 이거 가운데 중자고 이거 깊을 심자고 이거 바닥 저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벌써 이름에서 사실 알 수 있어. 자, 남극 저충수도 보면 남극 근처에 웨델해라는 바다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남극이야, 남극.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바닷물이 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아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흘러가? 북위 한 20에서 30도까지 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참고로 대서양 심층수 여기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수온이 한 3도 정도 됩니다. 한 3도 정도. 3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극 저충수 같은 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죠? 요 0이야, 0. 대략 0도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바닷물이 또 염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염분. 맞니? 지금 요 수온 염분들 보란 말이야. 지금 얘기했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가 있잖아. 자, 봐봐. 남극 중층수는 대략 수온이 지금 여기 나 한 10도로 썼는 한 5도 정도 돼 있는 거야. 그지? 뭐 이건 그냥 대략적인 값이니까.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거보다 온도가 조금 낮은 거지. 그냥 한 3도 부근 된다고 보면 되고. 남극 저층수는 온도가 대략 수온이 한 0도 가까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염분 한번 봐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온 염분도에다가 각각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의 수온과 염분을 표시해 놓은 거라고. 이 그래프가. 지금 남극 중층수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대략 뭐 34.5가 조금 안 된다. 그지? 맞아? 그러면 한 34.5라고 칠게. 34.5, 뭐 6, 뭐 요 정도? 5라고 치자. 그지? 뭐 단위는 PSU로 쓰겠지, 이렇게. 여기 써있지?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네. 그지? 한 34.8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그지?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는 어때?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오히려 염분이 조금 낮아. 맞니? 그럼 한 34.6 정도 된다고 치자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봐라.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지금 대서양 심층수하고 남극 저층수를 보면은 염분은 오히려 누가 더 높아? 대서양 심층수가 더 높지. 그럼 얘가 밀도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봐라. 북대서양 남극 저층수는 밀도가 대략 1.0280 정도 되는 거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밀도가 그거보다 조금 작아. 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염분이 얘보다 염분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밀도가 더 작다고요. 그럼 그 이유는 뭐다? 수온이 더 낮아, 얘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은 건 맞는데 그 밀도에 영향을 좀 더 많이 주는 건 누구다? 수온이다. 얘가 수온이 더 낮다 보니까 밀도가 더 크더라. 그래서 밀도가 결국에는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인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봐봐. 남극 중층수가 이렇게 흐를 때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렇게 그 밑으로 흘러가잖아. 맞지? 그러면 그게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중층수보다 밀도가 더 크다.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는 또 이 가장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요 수온 염분도 TS도라고 하는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거지. 수온이 T고요.
염분이 S 이렇게 표시하면은 TS도에다가 표시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심층순환, 특히 얘네 세 개, 요거는 꼭 좀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의 그 수원 염분이 이렇게 수원 염분에 표시가 돼 있으면 요거 보고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얘는 밀도가 1.027 정도 되는 거구나. 북대서양 심층수는 얘보다는 좀 밀도가 더 크구나. 남극 저층수는 얘보다 밀도가 더 크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대서양이라는 바다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심층수는 이렇게 일어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이 사실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공장에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마냥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자, 지금 여기 뭐 칠판이 초록색이어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요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거 있죠. 요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얘네가 표층 해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파란색인 건데 요렇게 파란색으로 요렇게 표시된 얘네들이 요렇게 이게 심층순환이 요렇게 요렇게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남극 저층수가 웨델해서 만들어진다고. 여기 웨델해지, 여기. 여기가 지금 남극 대륙이거든? 여기 웨델해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 사이가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되고요. 이쪽은 우리가 잘 아는 태평양이 있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 인도 대륙 사이 여기를 인도양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이 컨베이어 벨트 마냥 맞물려서 계속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근데 심층순환은 어떻다고?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 그랬어. 표층순환에 비해서 유속이 매우 느리다. 이제 느리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일어나면서 특히 심층순환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봐. 얘네가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된 게 이제 심층순환이잖아. 심층순환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표층순환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럼 자, 이런 심층순환 혹은 표층순환이 일어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 자, 이거는 표층순환도 마찬가지다. 무슨 역할을 한다고? 결국 표층순환이나 심층순환이나 해수가 순환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열에너지 공급한다고요. 열에너지 공급해.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남극에 있는 차가운 물이 가라앉거든. 그지? 남극 아까 저층수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수온이 낮으면 그 물 속에는 뭐가 많지? 야, 수온이 낮으면 그 물 속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지. 용존산소가 많단 말이야. 그럼 용존산소가 많으면, 자, 만약에 그 산소가 많은 물 속에 사는 생물이 죽었어. 그럼 산소가 많으면 빨리 썩지. 그럼 생물체들이 썩으면 그 물 속에 소위 말하는 영양염류라는 게 어때?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야, 남극 저층수 뭐 이런 얘네들이 차가운 물 이렇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니까 저 깊은 바다에, 그제? 표면이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으니까 산소가 많지만 깊은 바다 속에 산소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표면에 산소가 많은 차가운 물이 가라앉아서 깊은 바다에 이런 산소나 영양염류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심해에서도 생물들이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세 번째로 나오지. 세 번째. 물질 공급. 그래서 이런 용존산소가 영양염류가 많은 차가운 물이 가라앉아서 심층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 심해에 여러 가지 산소라든가 영양염류들을 공급해줘서 또 거기서 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썼지만 우리 책은 네 번째로 돼. 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끼쳐요. 기후변화. 자, 특히 요 부분이 있지. 자, 요 그림에서 요 부분이 있지. 요 그린란드, 요 부분 생각해보자. 요 그린란드 부분 생각해볼게. 자, 참고로 이제 여기가 북극권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그린란드라는 섬이 이제 북극권에 있는 섬인데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시피 빙하가 덮여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온난화되는 거야.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야. 자, 지구가 더워지면은 여기 있는 빙하들이 어떻게 되겠냐? 녹겠지? 맞아? 지구가 더워지면 그 빙하가 녹을 거 아니야. 자, 그럼 그 녹은 빙하 물이 바다로 막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 바다가 염분이 어떻게 되겠니? 야, 소금물에다가 얼음이 녹은 물을 갖다 계속 부어주는 거잖아요. 계속 부어줘. 맞지? 아이고. 얼음을 계속 부어주니까 염분이 어떻게 돼? 낮아진다고. 게다가 차가운 물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빙하가 녹은 물은 좀 따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게다가 지구가 또 더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빙하가 녹으면 그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쏟아지면서 그 근처에 있는 바다의 염분이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지구가 점점 더워진 상황이니까 수온은 높아지는 거지. 맞아? 야, 염분이 낮아지고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어떻게 되니? 밀도가 커져, 작아져? 수온이 높아지고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작아지게 되지. 그 해수의 밀도가 작아지지. 맞아? 그러면 봐봐. 원래 이쪽에 있는 바닷물이 천천히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야 돼. 침강을 해야 돼. 밀도가 커서. 근데 밀도가 작아지면 침강을 해 못 해? 못하지. 야, 그러면 차가운 물이 가라앉아야 표면에 있는 따뜻한 물이 빨리빨리 와서 채워지는 건데 수지평형을 이루려면 차가운 물이 안 가라앉아. 그럼 따뜻한 물이 오니 못 오니? 못 오지. 표면에 있는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이 못 온단 말이야. 못 오니까 오히려 이 근처가 어떻게 돼버려? 결과적으로 수온이 낮아져. 수온이 낮아지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지. 알겠어? 이쪽 동네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지구가 점점 더워졌더니 더워져서 이쪽에 있는 차가운 물이 침강을 잘 못하니까 오히려 이쪽 표면에 이 표층 해수가 잘 못 와서 오히려 이쪽 동네가 기온이 낮아져 버린다니까. 확 낮아진다니까. 아이러니하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는데 이쪽 동네만 거의 빙하기에 가깝게 기온이 떨어진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거기 지금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에. 그래서 해수의 밀도가 낮아져서 침강이 억제가 되게 되면 오히려 그쪽으로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이 못 올라오는 셈이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지역에 기온이 확 떨어지면서 조그만 빙하기 같은 게 찾아오게 된단 말이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영거 드라이아스기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그 그래프 나와 있지. 그지? 오히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쪽에 빙하기가 찾아오게 된다고요. 그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영거 드라이아스기라고 한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심층순환이 잘 일어나느냐 잘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결국 어떤 기후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지? 기후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뭐 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지? 뭐 내용이 어렵기보다는 외울 게 많은 거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층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 얘기도 이 또 심층순환하고 또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어. 뒤에 나오는 얘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